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레일 기출문제 유형 분석과 풀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문제풀이 유형들이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인데요. 코레일의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코레일과 같은 출제 대행사인 휴노의 그 LH공사의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H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다는 평이 좀 있기는 하지만 문제 유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들 살펴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들은 직업 기초 능력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NCS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서 이해와 문서 작성 능력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유형 풀이에서도 요 1번과 2번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문서 이해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문서 이해 능력은 말 그대로 주어진 지시문, 제시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단어나 글 단위에서 이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적 의미 찾는 것, 문맥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단어의 의미 관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과 관련된 내용에서는요. 글의 세부 내용, 내용일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나 주제 찾는 것들, 글의 흐름과 무관한 내용 골라내는 것,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황 판단, 유추 문제, 추론 문제 같은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된 정보로 추론하기, 필자의 의도와 견해, 결국에 내용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이런 능력들로서 자,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의미로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오탈자, 맞춤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잘못된 문장 표현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글 단위에서는 문장이나 문단의 배열 문제, 순서대로 맞추는 문제들, 그 다음에 서술 방식들, 주제에 맞는 제목이라든지 문서 작성 방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글의 흐름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밑줄 쳐 있는 그 내용에 한자들이 있죠. 이런 한자어의 명확한 뜻을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안건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건, 제안하는 건이죠. 그래서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항들, 이게 바로 제안할 사항들 안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제안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건을 말 그대로 내놓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봤더니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본부장이 맡은 바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맡은 일이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 상임이사 유고시 유고, 즉 어떤 사고가 있다, 사고가 있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원안, 원래의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맥 내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같은 경우에 옆에 나와 있는 한자를 조금 힌트로 삼아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에서 뜻을 미루어 유추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단어 문제를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어휘 같은 경우인데요. 빈칸 문제는 문장이든 아니면은 단어가 됐든 문장 안에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은 하나의 단락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긴 지문을 주어지고 그 중에 가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가로가 있는 단락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른 글들의 부분들은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짧은 단락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요 문장만 앞뒤만 봐도 우리는 문맥적인 의미는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따라서 결론의 접속사니까 요 뒤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에 대한 무슨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벗어나야 하는 행복에 대한 관련된 단어입니다. 소득 불평등에서는 행복 증진의 가장 실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목표가 국민 행복 증진이라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요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래 보시면 관념적이다 나와 있는데요.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랑 비슷한 뜻이죠. 머릿속에만 있는 이런 개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어휘겠구나 유추 가능하고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고요. 방어적, 말 그대로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사회적, 합리적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 유추에 관련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엔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유사적인 것들을 볼 텐데요. 항상 이런 단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문장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포심과 경외감을 심어준다라고 있습니다. 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경외감과 공포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를 내가 가지게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꽃밭에 옮겨 심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나 뿌리를 땅에 박도록 해준다가 되겠고요. 연꽃을 심었더니 사실 1번과 2번은 두 개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됐죠. 씨앗이나 뿌리를 흙에다 집어넣는다는 것. 자, 문화를 옮겨 심었다. 이 문화 같은 경우엔 사상이나 문화 같은 거를 뿌리박게 하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사상이나 문화와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여요. 네 번째, 대충대충 넘긴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게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에 해당하는 심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맥상 가장 유사하구나 알 수 있겠고요. 우리 부서에 심어놓은 사람이래요. 이때의 심다도 어떤 사람을 몰래 집어넣어놓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심다의 기본형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동음, 이의어, 다이어 같은 관련성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은요, 우연히 똑같은 글자로 이루어진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자, 동음이의어는 말 그대로 소리만 같고 뜻은 다른 거예요. 사전적으로는요, 이렇게 다른 표제로 등장을 하는 것, 바로 이게 동음이의어입니다. 우연히 소리만 같아진 것이 되겠죠. 다의어 같은 경우에는요, 뜻이 말 그대로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표제 아래 이렇게 4개. 요렇게 2개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다 1에 해당이 되는 요 4가지는 전부 다 다의 관계로 쓰인 것이고요. 맞다 2에 있는 요 2가지가 그들만의 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의어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중심 의미고요. 나머지 2번 이하로 되는 게 주변 의미인데요. 보통 중심 의미에서 파생이 되거나 의미가 더해지거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이런 2번, 3번, 4번 그 이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동음 이의어가 하나 나와 있다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의어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거는 좋겠지만 만약에 이 동음이의어가 나오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얘가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맞다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책임을 맡다, 반장을 맡기로 하다, 책임 담당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책임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담당해 두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허가나 증명, 면허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나 물건에서 맡다가 되겠죠. 보시면 거의 정확한 뜻은 다르긴 하지만 이 첫 번째 담당, 어떤 넘겨받는다의 의미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거는 아예 달라지죠. 냄새를 느끼는 겁니다. 전혀 관련성이 없는 동음 이의어고요. 이 냄새를 느끼다에서 파생이 된 낌새를 느끼게 되는, 알아차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이어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장 다듬기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방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장 다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른 문장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틀린 문장을 고르는 그런 문제 유형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장 다듬기의 틀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주요 문장 성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쉬운 예시문을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언니가 노래를 부를 동안 식사 준비를 했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빠져 있죠. 누가 식사 준비를 했는지. 자, 주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지만 조금 어렵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어뿐만이 아니라 필수 부사어 같은 것들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서술어는요, 자릿수에 따라서 주어 하나만 필요한 한자리 서술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 주어에 보어나 목적어나 필수 부사어가 들어가는 두 자리 서술어가 있기도 하고요. 서술어에 따라서는 주어에 목적어에 필수 부사어까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부사어 같은 경우엔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꼭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주요 문장 성분이 탈락이 돼 있느냐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의 호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라든지 아니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문장을 보시면 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라고 했는데 우유는 마시는 게 가능하지만 빵은 마시는 게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빵의 호응을 맞춰줄 수 있는 서술어,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이런 식의 호응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부정어가 꼭 와야 되는 부사어들 있잖아요. 결코라든지 뭐 절대라든지 이런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부정서술어가 호응을 맞춰서 와줘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의미 중복에 관련된 겁니다. 한자어와 우리말을 같이 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의미 중복 없도록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해 바다에 오니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다 했는데요. 동해 안에 이게 바다 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는 의미가 중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동해에 오니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높임 표현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옷은 신상품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주어는 옷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시, 바로 선어말 어미 시가 되겠는데요. 이 시라고 하는 건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인 옷을 높이기 위해 시를 사용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옷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신상품입니다 라고만 사용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부사어가 왔는데 여기 할 것이다. 바로 관형어미가 미래형이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부사어와 관형어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어 번역 투, 이런 것들은 한자어나 영어 번역에 해당되는 불필요한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잘 감이 빡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를 알고 여러분들이 문장에 접근을 하시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냥 보면 별로 어색하지 않지만 회의를 가지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나오는 have 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 have, make, let 이런 동사들을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할 예정이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불필요한 사동 표현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고치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노래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만요. 시키다라고 하는 거는 사동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일을 말 그대로 하게 하는 게 시키다죠. 그런데 좋은 사람 있으면 나에게 네가 직접 소개를 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동과 이제 비슷한 표현들로요. 이중 피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주 틀리는 이런 문제들인데요. 우리에게 보여지다 같은 표현들을 보시면요. 사실 이거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이히리기 피동의 접사죠. 보이다가 더해지고 여기에 어지다라는 통사적인 피동 구조가 한 번 더 붙는 건데요. 이렇게 피동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이중피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여지다가 아니라 보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의적인 표현을 잘못 고친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의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문장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말 그대로 하나의 의미만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게 좋겠죠. 자, 승현이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렇게 쓰는 행위, ing 중인지 아니면 쓴 상태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쓴 채로 있다 하면은 쓰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명확해지겠고요. 다정한 그의 친구가 우산을 빌려주었다. 자, 다정한 게요. 그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수식의 중의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정한 친구, 이런 경우에는 수식받는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정한 친구만 수식해줄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어제는 내가 어머니와 조카를 보러 갔다. 자, 요거는 내가 어머니 조카 둘을 보러 갔는지 나와 어머니가 조카 한 명을 보러 갔는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어머니가 조카를 보러 갔다. 그래서 나와 어머니를 붙여서 조카 한 명을 보러 갔구나. 이렇게 주어부를 나눠주는 게 좋겠고요. 승현이는 누나보다 소희를 더 좋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나와 소희 중에서 소희를 더 좋아하는지, 승현이도 소희를 좋아하고 누나도 소희를 더 좋아하는데 승현이가 더 좋아하는지, 뭐 이런 비교 대상의 중의성이 되겠는데요. 승현이는 누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소희를 더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누나와 소희 중에 이렇게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해뒀네요. 5번째, 오기로 한 친구들이 장소에 다 안 나타났다. 자, 다 안 나타났다. 부정표현의 중의성인데요. 일부만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100%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안 나타났다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기로 한 친구들이 장소에 다 나타나지 않았다. 똑같이 안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만 바꿔줬을 뿐이지 이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뭐 일부라고 한다면 다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보조사들을 활용을 해주면 일부라는 뜻을 더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잘못 고친 문장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도 연결되는 문제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장치나 프로그램의 고장과 같이 비상시에 발생하는 것, 주기적인 시각, 끼어들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끼다에 들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발음상 끼어들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거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이런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들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평양냉면뿐이 아니에요가 돼 있죠. 자, 우리가 예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에요를 줄여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다에다가 에요 그대로 붙인 게 맞는 표현이겠고요. 자, 1살 배기 어린이집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1살 정도의 짜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접사 배기가 되겠고요. 이에 알맞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자, 이거는 알맞다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알맞다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여기 는이나 은이 붙을 경우에는요, 바로 은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딱 맞다에 해당하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왠지 모르게 그냥 싫은 사람이 있다. 왠지, 왜인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왠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춤법과 함께 정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고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표현들,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표현들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자, 보시면 그의 나이를 뭐뭐하기가 어렵다. 그의 나이를 내가 알아채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가늠이라고 하는 거는 헤아려보다 어림잡아 헤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헤아려보기, 어림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억에는 가늠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가름과 갈음이 있는데요. 가름은 말 그대로 쪼개다,
아니면은 정하다 요 정도가 가름이 되겠고요. 갈음은 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갈다의 명사형.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뭐인지를 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름이 되겠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합니다. 바로 바꾸어 대신한다인 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식의 정확한 표현들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몇 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을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걷잡다 여기 있던 나오던 단어들은요 많이 출제가 됐었던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단어 혼동하는 부분들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잡다 같은 경우에는요 걷잡을 수 없다처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디귿 받침의 걷잡다고요. 겉으로 잡다의 티읕 받침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겉으로 보고 대충 짐작하는 그게 바로 걷잡다예요. 대충 봐서 한 10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슬리다와 그을리다도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슬리다 우리 불에 끄슬렸어 꼬리가 탔어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그슬리다고요. 태닝 이게 바로 그을리다. 연기 같은 것들이 굴뚝에 이렇게 그을리는 거 검게 되는 것도 그을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볕이나 아니면은 연기 등에 검게 되는 게 그을리다가 되겠습니다. 늘리다와 느리다도요 문장을 보시면 훨씬 더 쉬워져요. 늘리다는요 늘다에다가 리가 붙어서 수나 양을 덧붙여서 많아지게 하는 재산을 늘리다 정도가 되겠고요. 느리는 건 말 그대로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탄성이 있는 것을 길어지게 하다 늘이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도 우리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데요. 다른 거는 같지 않다예요. 그래서 그의 답과 그의 답은 나와 전혀 다른 거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틀리다가 바로 맞다 틀리다 OX에 해당이 되겠죠. 바라다와 바래다 우리가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래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형이 바라다예요. 바라다에다가 어미 아가 붙어서 앞에 있는 아가 동음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래가 아니라 바라 기본형 바라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바래는 건 색깔이 옅어지고 누래지는 걸 바래다라고 하죠. 자, 붙이다 이것도 쉬운데요. 편지를 보내다 이런 경우에 붙이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보내는 게 붙이다. 붙이는 거는 말 그대로 어태치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바로 붙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다와 세우다 이거 종류도 있는데요. 세다, 물이 세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다는 숫자를 세다. 세우다, 우리 밤을 세우다 할 때 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밤을 보내는 세우다. 세우다는 똑바로 이렇게 서게 하는 것, 뭐 머리를 세우다 예시를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아와 어에 해당되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조리다와 졸이다도 등장한 적이 있죠. 조리다는 고등어 조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이 배도록 바짝 끓이는 게 조리다고요. 졸이다는 마음을 졸리다, 애가 타다 이런 경우에 졸이다를 씁니다. 자, 줬다, 쫓다 요것도 보시면요. 줬다는 그것을 뒤따르다. 그래서 상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쫓다가 되겠고요. 쫓는 건 앞에 무언가가 있고 내가 그것을 뒤쫓아 따라가는 게 쫓다가 되는 것이겠죠. 개발과 개발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국토 개발, 산업 개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창의력 개발, 나의 능력 개발 이게 바로 여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갱신과 경신 한자어가 비슷해요. 그렇지만 갱으로 읽을 때와 경으로 읽을 때가 다른데요. 갱이는 다시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간을 연장한다, 길게 한다. 그래서 여권 갱신이고요. 경신, 새롭게 고치는 뭐 신기록 경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자가 비슷하게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게시, 이것도 게시판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말 그대로 내부쳐 두루보게 한다. 그래서 게시판, 게시하다 이렇게 사용을 되겠고요. 하늘에 게시를 받은 것이 바로 여이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제와 결제, 바로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를 사용하는 게 바로 승인을 받는 결제가 되겠고요. 카드 결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가 바로 카드 대금을 치르는 결제가 되겠습니다. 곤욕스러움과 곤혹스러움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곤욕, 모욕의 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한 게 곤욕을 겪은 거고요. 곤혹,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곤혹을 겪었다, 곤혹스러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상 다른 의미가 되겠고요. 반증과 방증,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증은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증거, 이런 건 방증할 수도 없어, 방증도 안 돼, 간접 증거물도 안 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문과 부분도 명확하게 따지자면 다른 표현인데요. 부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 중에 하나, 우리 대상의 서양화 무슨 부문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부분은 말 그대로 전체 안에 일부를 이루는, 전체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절과 일체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절은 보통 부정의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혀 라는 의미로, 절대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일체는 모든 것, 그래서 내 재산 일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모든 것, 안주 일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자, 지향과 지향도요. 지양은 안 하는 거고요. 지향은 그쪽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으로 따지면은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잘 틀리는 조사 같은 것들 보시면요. 로서와 로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로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학생으로서, 의사로서 어떤 자격, 지위,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대부분이 로서고요.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갖는 경우입니다. 망치로서 못을 박는다. 그래서 로서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가지고로 바꿔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시간을 계산할 때 한 개로도 사용을 됩니다. 시험에 떨어진 횟수가 이것으로서 총 7번이다. 이런 수량의 한 개, 시간을 계산할 때 한 개로 로서를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문제죠. 왜와 왜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인지의 준말이 바로 왠지예요. 웬일이니, 이거는 어찌된 일이니, 어떤 일이니 이기 때문에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와 되에, 요것도 어말어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사실 되만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얘는 되다의 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어간만 띄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춤도 되고 노래도 되지 할 때의 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지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되다는 되에 해당하는 어간에다가 어가 붙어서 축약이 된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사가 되라, 이거를 어라로 바꿔보시면 되어라고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던과 든도요. 던은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던, 과거형의 관형어미고요. 드는 이거든 저거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 집이 크더라.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걔네 집에 갔더니 집이 크더라. 집이 크대. 근데 남의 말을 듣고 전달을 할 때는 집이 크대. 듣기만 했어. 집이 크다더라. 다른 말로 교체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을 해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봤던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요런 단어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 2개가 등장을 하고요. 보통 유의어, 비슷한 말이나 반의어, 상하관계, 포함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어가 포함하는 큰 쪽이 되겠고요. 하위어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아랫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하관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과 포함하는 것의 이런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인지, 인과의 관계, 직업이나 부분 전체, 용도 등 사실 무한한 이런 종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제 중에서 살펴보면요. 기억,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맹인할 때 맹자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나친 부분들. 무결, 결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맹점과 무결,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반대의 반이어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아래에서 단어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요. 방어는 언어의 분화체로, 방어는 사투리죠. 언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위어, 하위어, 포함관계가 되겠네요.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은 미정 상태이다.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정이고요. 정해지지 않은 게 미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정과 미정, 반의관계 얘가 답이 되겠고요. 국립생물과 야생화입니다. 생물 안에 식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야생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서 포함관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순과 당착. 모순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맞지 않는 어긋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당착도 자기 모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가당착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의관계. 마찰과 알력. 자, 마찰 서로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겁니다. 알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뜻을 명확히 모를 때는 문장을 확인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파벌 간의 싸움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는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 문제 하나를 더 볼까요? 이런 식의 유의어라고 아예 대놓고 비슷한 한자어와 우리말들 바꿔 쓴 것들을 고르도록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옷은 회색보다 흰색에 가깝다. 그러면요, 요 단어를 바꾼 단어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회색보다 흰색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가깝다, 유사관계, 유의관계 괜찮죠? 내부 규정에 따라를 내부 규정에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 여기에 준수하여 규정에 따라 같은 표현 괜찮겠고요. 약성이 강해서 노인에게 쓰면 위험합니다. 노인에게 투사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투약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고요. 한 바퀴를 돌고 경비원이 돌았다라는 건 경비원이 순찰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일에만 힘써 왔습니다. 매진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 그래서 같은 유의관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런 유의어가 나온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대체해 보시면 쉽게 의미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자주 나오는 한글 맞춤법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이시옷 규정 같은 경우가 맞는 단어, 틀린 단어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이시옷 규정은요, 발음상 사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에 이걸 쓸 때 이렇게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주는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제가 있어요. 합성 명사인 경우, 순 우리말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자,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을 때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순 우리말이 포함이 되는 이 경우 이제 뒤에 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래 플러스 집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집은 합성 명사이고요. 우리말이고요. 읽을 때 아래집이라고 뒤에가 된소리 발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줘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시옷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뒷말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아래와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아랫마을이라고 니은이 첨가돼서 읽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요 사이소리가 첨가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주고요. 세 번째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자, 나무와 잎이에요. 마찬가지로 합성명사에 우리말이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읽을 때는 나뭇잎이라고 니은이 첨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여기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요 기준 그리고 요 뒷말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요. 한자 플러스 한자 예외적으로 사이소리가 들어가서 굳어져 버린 경우는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 6가지예요. 우리 집 새빵엔 곳간, 퇴간, 착간이 있고 횟수는 숫자로 센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 경우 사이시옷 규정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40항에 나오는 준말에서 거센 소리 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안울림 소리가 되는 발음상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자, 무슨 뜻이냐? 섭섭하지 않게 앞에 말이 비읍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뒤에 하지 않게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가 통으로 빠져서 섭섭지 않게 바로 이 하를 그대로 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하건대도 앞에가 기역, 안울림 소리 받침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을 줄일 때 하를 통으로 빼서 생각건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안 울림소리가 아닌 울림소리는 어떠하냐? 울림소리 같은 경우에는 모음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만 줄고 히읗은 축약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런 표현이에요. 요 학원대 같은 경우에 요 앞에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만 빠지고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요컨대. 간편하게도요. 여기 울림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아만 빠져서 히읗과 기역이 간편케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발음대로 소리대로 적는 부사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한글 맞춤법 51항인데요. 부사 같은 경우에 이로 끝나거나 히로 끝나는 경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부사의 끝 음절이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쓰시면 되겠고요. 히나 아니면 이히 둘 다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면은 히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대로 한번 보면요. 읽을 때 따뜻이라고 읽죠. 시옷이 연음이 되면서 그냥 따뜻이가 되겠고요. 많이 히읗은 탈락이 되지만 읽을 때 많이라고 바로 그냥 연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집집이 역시 연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이로 읽히는 경우고요. 자, 극히 바로 축약이 되면서 극히라고 읽히게 되죠. 딱히 속히 이런 경우에는 히로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축약이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히읗이 들어간 상태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만히, 쓸쓸히, 당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히로 했을 때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쓸쓸히, 당당히 이렇게 둘 다 사용 가능한 경우들은 히로 써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글의 단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문 독해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지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이거는 모든 독해들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긴 지문이 있으면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형식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요, 글쓴이가 하나의 단락 안에 하나의 이야기만 넣겠다라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찾거나 아니면 주제를 찾을 때는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밑줄 정도만 쳐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한 건데요. 어디에 밑줄이 쳐줘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 문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구체적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이라고 하는 흐름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큰 내용의 밑줄을 치셔야 하는 거고요. 이걸 설명문에서 이야기하면 주지와 보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지가 바로 중심적인 이야기고요. 보조 문장이 바로 이 구체화의 여러 가지들입니다. 인용을 한다든지 자료 같은 거나 남의 말을 따오는 것들 전부 다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죠. 부연 설명 한 번 더 똑같이 즉, 다시 말해 이런 거고요. 상술, 앞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되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할 때 비유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은 보조 문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긴 글이 있을 때 단락 안에 이런 보조 문장들이 있으면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이나 기사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우리가 이 사실이나 기사가 아닌 주장이나 의견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사실이나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의 이야기, 통념 같은 경우도 분명 앞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통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념을 뒤집는 바로 글쓴이의 생각들이 중요한 내용으로 밑줄이 쳐줘야 되겠죠. 자, 일화나 이야기, 중국의 고사라든지 어떤 일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깨달음,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야 하겠고요. 문제나 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논설문 같은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중점적인 부분들이고요. 어려운 것들, 개념 정의가 먼저 나오면요. 이 개념 정의를 무조건 밑줄을 쳐두시고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이 단어를 뒷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앞부분에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원인과 결과는 꼭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인과관계일 경우에는 결과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원인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런 겁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밑줄 치지 않으셔도 돼요.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교나 대조, 비슷한 거나 차이점들을 위주로 쌍을 이루는 것들은 요 비교, 대조의 쌍을 체크를 해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병렬 구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단락 내에서 1단락 마지막에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그 다음 단락에 바로 첫 번째에 대한 내용 단락, 두 번째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내용 단락 이런 식의 구성을 하는 게 보통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이 이동되는 경우는 중요한데요. 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부분만 빼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이동됐기 때문에 이동된 뒷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부정적인 얘기로 넘어가면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뒷부분에 연결이 되겠구나. 초점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순서나 과정, 시간과 관련된 건 시간별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공간 이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 긴 글에 대한 가부터 마의 내용 요약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각각의 중심 내용들을 찾아서 읽으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스튜어십 코드란 집사의 행동 지침이란 뜻으로 멀리 영국 중세 시대의 장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집사를 가리키는 스튜어드와 법을 뜻하는 코드의 합성어이다. 자, 지금 첫 문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스튜어십 코드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원들이 나왔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 다시 한번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이런 지침을 의미한다. 결국 앞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튜어십 코드가 적용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게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스튜어십 코드가 뭔지, 얘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죠. 자, 가를 봤더니 바로 어원과 정의 이만큼이 전부 다 스튜어십 코드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맞는 표현 되겠고요. 나를 보시면 스튜어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자, 도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운영 중이고 이러이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운영이 돼 있는데 초점이 바뀌었죠. 한국에서는 생소하대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핵심 내용을 포함하는 원칙과 원칙 준수를 위한 권고사항,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불이행 시 예외 사유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된다. 자, 적용 방식이 나왔고요. 이러한 형식이 일반적인 한국 법률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입 당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생소한 규범이었다. 결국에 한국에서는 생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래서 생소하게 인식되는 이유를 이만큼 얘기하면서 결국 생소하다. 자, 달을 보시면 현행 법률상의 수탁자 책임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비슷한 책임으로 보이지만 자,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 책임은 이러이러한 것에 그쳤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수탁자 책임과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 구체화적인 내용들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이 빠르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결국에 특징을 수탁자 책임과 비교 분석을 했구나. 자, 3번을 봤더니 수탁자 책임과의 유사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에선 생소한 규범이지만 자, 여기 나와있던 내용 정리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국제적인 규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 초점이 넘어갔죠.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라도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맡겨 수정해서 도입을 했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한 영국의 경우는 이러이러했고요. 한국의 경우도 이렇게 도입하였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다. 도입돼 있지만 같은 거라도 다르다. 초점이 바뀐 이 부분에 밑줄을 치면 결국에 여기 라에 나와 있는 것은 나라별 도입 배경 차이들이 있구나 정도가 되겠고요. 말을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든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나 다시 초점이 넘어가서 정착을 위한 제도 방안을 고민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르다. 결국에 우리가 이거 고민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참여 전후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유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유가 나왔고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라는 발전 방향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마이에서는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어요.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대충 읽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쉽게 건너뛰면서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주제 문제도 같은 식의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주제 한번 단락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심화되었고 이건 지금의 현상이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값싼 정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존 에너지 계획에 밀려 중앙집중형 발전원이 확대가 지속돼 왔다. 자, 이게 바로 현재의 상황, 문제점,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화제가 넘어갔어요. 현재 대통령은 중앙집중형 분산형 정책에서 분산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공약사항으로 밝혀왔으며 역시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분산형이네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병원과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에 주는 영향에 대한 뉴스, 후쿠시마 발전소, 지진 문제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의구심이 부상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기존의 발전의 문제점들이죠. 제8차 전력계획안에 의하면 에너지 정책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역시 우리의 실태, 문제점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발전 설비,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인용해 온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전력 소비 증가량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겠고요.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20%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래서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해와 국민적 호응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줘야 되는 부분들이구나. 그래서 이 정도 밑줄 치고 전체 내용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주제를 보시면 에너지 분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수준이고 이런 국민들의 이런 것도 필요하다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형향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될 수는 없겠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아니라 이렇게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요. 탄소 배출 저감 이야기도 살짝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고요.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건 에너지 분산형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가 되겠죠. 바로 에너지 분산과 필요성인 5번이 담을 수 있는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과 단락의 순서를 맞추는 이런 문제들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거 순서 맞추는 문제들 아예 정해진 공식들에 맞춰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선다 1번부터 5번의 첫 문장들을 고르는 겁니다. 보통 가나다라 이렇게 전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고요. 가장 처음에 올 수 있어 보이는 2-3개 정도가 가나다 이런 식으로 선다 5개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나온 그 2-3개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것들 중에 앞에 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르시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올 수 없는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경우들 지워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둘째 이하 문장부터는요. 아까 무시했던 지시어나 접속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앞뒤 관계를 유추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거든요. 자, 세 번째, 같은 단어나 어구는 묶어주세요. 왜냐? 하나의 문장으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끝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받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부연, 상수라고 이런 경우들이 글의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 어구 묶어주시고요. 앞에서 우리 했던 글의 구조 있잖아요. 그것들에 따라서 전후 관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순서대로 한번 바르게 연결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가나다라. 자, 얘는 지금 가나다라가 다 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올 수 없는 그러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가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 중에 결국 살펴보면요. 샌드위치가 밤늦게 카드놀이를 즐기던 남자들의 간식에서 보편적인 음식으로 바뀌기까지, 자, 샌드위치가 나오고요. 보편적으로 음식으로 바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나왔고요. 다는 샌드위치 100장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빵 사이에 이런 간식에 자기를 남겨가지고 이게 바로 샌드위치의 기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의 기원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고 나서야 나가 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나도 첫 문장에 올 수는 없습니다. 라를 봤더니 역시 미국에선 샌드위치가 널리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종류도 다양해지고요. 다양한 방법이 나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현재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 순에서도 뒤로 밀리고요. 그 다음에 어원이 나오고 나서야 샌드위치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라 역시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다인지 나인지 다 다음에 나인지 가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사실 샌드위치의 기원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1세기이다. 즉 기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묶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와 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이런 시간 순서대로 현재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은 내가 꼼꼼하게 읽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용일치나 추론, 필자의 견해 같은 것들을 묻는 건데요. 선다의 키워드를 먼저 보고 찾으라는 뜻이에요. 자, 선다의 키워드 1번부터 4번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내가 읽고 1번부터 4번을 찾아 나간다 하면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보고 여러 번 읽게 돼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의 키워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거꾸로 글을 읽으면 운이 좋다면 앞부분에서 맞고 틀리는 것들을 먼저 고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실전에선. 자, 1번 볼게요. 미켈란젤로와 로댕의 조각에 대한 견해가 같다. 피라미드 같은 유적은 산과 같은 넓은 자연 속에서 아름답다. 역대 거의 모든 조각가들은 평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댕은 조각의 표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실제 생명체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자,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 거냐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건 사실 중요도라기보다는 내가 눈에 금방 띌 수 있는 이런 명확한 표현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숫자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신다든지 주어 같은 경우 보통 주어에 따라서 요 주어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면은 바로바로 와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조각이 제대로 보이기 위해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가 아무것도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자, 피라미드 얘기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넓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있는 오늘날 도시 여기저기에 있는 빌딩 앞의 조각들의 일부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터전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조각을 제한된 방향에서밖에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조각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잠식돼 버린 것이다. 공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 조각은 환조가 아니라 한 면만 보는 부조에 가깝게 되어버린다. 조각은 입체다. 그러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입체라는 이 간단한 생각을 조각가들이 깨달은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바로 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오래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역대 모든 조각가들이 이런 평면이 아니다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는 3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조각이 건축에 종속된 게 아니라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잡는 데도 오래 걸렸지만 회화라는 것을 다르다는 데도 인식하는 데도 오래 걸렸다. 미켈란젤로는 이에 대해 회화가 구도 산행의 문제에서 부조 효과에 접근할 때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부조가 오히려 평면적인 회화적인 효과를 내려고 든다면 훌륭하지 못하다고 한 적이 있다. 자, 미켈란젤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의 생각 알 수 있겠고요. 1번의 생각. 자, 그래서 평면 위의 회화란 평면 위에 3차원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조 같은 입체감을 가져도 괜찮지만 평면적인 회화를 흉내내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도 대다수의 조각가들은 입체가 아니라 표면의 효과가 얼마나 그럴듯한가에만 매달렸대요. 조각이 표현 효과가 아니라 입체 효과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은 로댕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댕도 입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이구나. 내용일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4번의 내용 어디 있는지 마지막 쓱 봤더니요. 이렇게 로댕이 단순한 평면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올 때 평면이 아닌 이런 생명체가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사실적인 표현이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하나 또 볼까요?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필자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새 정승이 시를 읊었던 것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자, 새 정승의 이야기. 고택의 규모는 작지만 기백은 작지 않다. 최영과 맹사성, 청렴한 관리였다. 도시의 고택의 역사를 잃었다. 높은 벼슬에 있던 정승의 작은 집은 소박함을 나타내는구나. 자, 그럼 요것도 살펴보면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집은 쉼터가 아닌 자랑거리가 되어왔다.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한평생을 청렴하게 살다간 정승의 소박한 집은 역설적으로 생명력을 갖는다. 자, 바로 이 정승의 소박한 집이 바로 생명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청렴하게 살다간 이런 내용들 5번 유추 가능하죠. 맹사성이 바로 이런 명재상입니다. 높은 벼슬에 있었으면서도 작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청렴한 관리라는 내용 알 수 있겠고요. 방문객의 신분이 높든 낮든 항상 의복을 갖추고 예를 다해 맞았다는 그의 집 앞에 섰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시렸던 날 대문 언저리의 은행나무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새소리가 들렸고요. 기차와 지하철이 지척에 다니지만 여기서는 세월이 멈춘 것 같은 고즈넉함이 있대요. 자, 이 고택의 역사가입니다. 최영 장군이 살았으며 맹사성의 아버지가 물려받은 후 그러니까 이 최영 장군도 이런 청렴한 관리로서 이런 좁은 저택에 살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후 신장맹씨 일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 대청마루에 서면 집안 전체가 보일 정도로 아담한 곳에 청백리, 최영과 맹사성이 살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고택을 내려다보는 곳에는 위패를 모신 새덕사가 있고요. 고택만큼 소박한 밭을 지나면 새 그릇씩 심었다는 구계정이 나온다. 시를 풀며 농민을 위로하던 새 정승의 이야기, 바로 1번의 이야기죠. 자, 지금 나온 것들 살펴봤더니요. 네, 1, 3, 5번이 있고요. 계속 보시면 600년의 시간이 지나 그의 9그루의 느티나무는 2그루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볍게 봤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안 나온 2번과 4번들을 보시면 고택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기백은 작지 않았다. 이거는 요 앞부분의 내용, 그들의 기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고택이 역사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그들의 역사를 내가 들리는 듯하고 느껴보는 그런 관점에서 틀린 유추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글의 구조, 전개 방식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개념 설명하는 거고요. 비교는 비슷한 거, 대조는 차이점 중심으로, 분류와 분석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분류는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게 분류라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얘 따로 이렇게 나눠보는 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감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인간은 원인과 결과죠. 유추는 다른 쉬운 것들에 비교해서 비유하여 추론한다. 예,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요 관련된 문제들을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경쟁에 대한 관점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던 그런 설명과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이 관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된 문제는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락별 내용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될 거고요. 요 관점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쟁에 대한 관점이라고 나와 있으니 요거를 두 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인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게 한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한정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므로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사회는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적 사회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물질적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쟁적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 그래서 결국에 경쟁적 시장의 장점이 먼저 나왔네요.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예를 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보조 문장이니까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어떤 제자가 이렇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해소돼서 이렇게 된대요. 결국에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결국에 요 1단락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좋은 점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내용이겠고요. 나단락을 보시면 모든 조직은 엄격한 위기 질서를 갖추고 있어서 직위별로 책임과 강도를 반영하여 급료를 책정한다. 능력 발휘가 필요한 직위일수록 급료를 많이 받고요. 기업은 이런 영향력 있는 직위에 적합한 유능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기꺼이 그들에게 높은 가격을 지급하며 사람들은 기꺼이 경쟁한다. 이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조그만 차이가 나도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개개인의 미묘한 능력 차이에 따라 성과물이 달라지는 이런 비례하여 보상할 것
성과물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지기의 경우 시장이 그 지기에 오른 개인들에게 그들의 인적 자본에 비례해 보상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 기업이 터무니없는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최고 실력자를 끌어들이는가? 개인의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기의 경우 조금만 더 있어도 커다란 가치를 얻게 되니까요. 정상적인 경쟁에서보다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경쟁은 유명세를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데 있어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충분 조건은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의 부정적인 면모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경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함께 추구한다는 말인데요. 경쟁의 논리가 이렇게 생산성, 진보에 기여했음은 인정해요. 인간의 욕구 수준을 계속 높여감으로써 새로운 진보와 창조를 가능케 한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은 민주주의 발전의 이유였죠.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이익 집단 또는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초점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오늘날 경쟁은 어원적으로 변질돼 통용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가 아니고요.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고요. 승리자, 패배자가 있고요. 승부의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논리, 상대의 이익을 빼앗는 과정, 전부 다 부정적인 역할들의 단어들이 나오고요.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공동의 땅이 있었다. 이 마을 주인들은 각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만 이 공동의 땅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놓으려 한다. 왜요? 비용 부담 없이 마음껏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농가에서는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가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해서 결과적으로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대요. 이게 바로 이런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관점을 봤을 때 가달락에서는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발전에 대한 내용, 긍정적인 면모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면모들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점을 긍정, 부정으로 나눈다면 1번 정도가 되겠죠. 우리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각각의 단락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 경제에서 경쟁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가의 내용, 역할 이야기죠. 이런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나에서도 경쟁과 보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와 라는 사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됐었던 게임의 법칙 이야기,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도 공유지에, 목초지에 풀어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다와 같은 경우에 과거와 현재의 비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오늘날은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과거 현재 비교. 공유재산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했다라고 했는데 가치와 가능성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여기서는 공유지의 비극,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유형별로 살펴봤는데요. 중간중간 나와 있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문제풀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